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켰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휴가도 중간에 있었고, 사실 방송을 많이 안 한 거는 크게 어떤 의미가 뭐가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아서였는데요. 근데 오늘 방송을 하는 거는 약간의 무언가가 살짝 달라진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분들이랑 계속 통화하고 카페에서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회원분들의 고민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시황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법은 좀 이렇게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좀 편하실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차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 멀티 종합 차트라는 것은 여기 숫자 나오잖아요. 5115라는 화면이고, 관심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은 2710이라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하죠.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요거는 항상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대로, 그 다음에 혹은 내가 어떤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메모장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긋고, 그리고 요런 화면을 저장하고 서버에 자동으로 또 올리고, 그걸 집에 가서 또 내려받기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환경 설정 관리에 가서 전체 다 선택하고 설정 정보 서버 저장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누르면 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집에 가서 새로운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도 이어서 쓰고 싶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저장 정보 불러오기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화면을 쓰면 되는데, 저희가 쓰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안타에 나오는 화면이고, 저희가 쓰는 화면은 요 화면이잖아요. 요건 뭐냐면 평생투자 차트라고 제가 쓰는 차트인 거예요. 제가 쓰는 차트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고, 이거는 월간, 주간, 일간 표시를 해놨고, 저도 역시 이거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서버에 저장할 때 아까 똑같이 환경 설정 이렇게 해서 서버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그 분들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휴 전문가에 들어가면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평생투자 차트, 시황, 관심 종목 이렇게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의 어떤 관심 종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걸 관심 종목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차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처음엔 다운받아야 되니까 이 다운받는 거를 여기 세 번째 관심 종목 차트 설정 받기 이렇게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체 선택해서 다운받으면 본인이 보고 있던 관심 종목이 지워지고 제 관심 종목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관심 종목을 요거 제외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 내가 쓰고 있던 이 멀티 종합 차트 있죠. 내 걸 먼저 저장하는 거예요. 내 거를 환경 설정해서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제휴 전문가로 가서 설정 받기 해서 관심 종목 빼고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은 내 거 여기 차트에 들어가서 멀티 종합 차트를 펴도 내가 원래 쓰고 있던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평생투자 파트너의 차트도 궁금하다 하면 일로 들어가서 차트를 누르면 우리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얘네 관심 종목이 궁금하다 하면 일로 들어가서 관심 종목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일단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이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는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이 화면에서 저는 요 위에 요거 있죠? 여기 누르면 회색색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이 화면을 누르면 위에가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죠. 그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회색을 더블 클릭하면 요 일간 차트가 커지거든요. 요 화면에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 시황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시황 이야기 하기 이전에 회원분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시장이 좀 지금은 안 좋으니까 주식을 좀 쉬고, 시장이 좋아질 때 다시 들어와서 주식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임이에요. 뭐냐면,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구별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주식으로 엄청난 큰 성공을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건 거의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인지 안 좋은 시장인지는 항상 지나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나의 주식 포지션을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 확률이 떨어지겠죠. 시장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선택할 때는 항상 어렵죠. 지금이 좋은 시장인지 안 좋은 시장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저 역시도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선택한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시황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2022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 왜 주시장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월 24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코스피 지수상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을, 이거를 좀 지우고, 이렇게 여기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요 날이거든요. 2월 24일. 요 날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게요. 요 날인데, 요거를 유가를 한번 보면, 유가도 2월 24일을 한번 좀 볼게요. 아이고, 잘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2월 24일이 언젠가요? 2월 24일이 요 팍 튄 날,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을 이렇게 해보면, 2월 24일 날로 유가를 해보면, 요때 유가가 뭐 100달러 아래였었거든요. 근데 전쟁 이후에 130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130 언저리까지, 뭐 한 125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는 전쟁 전후로 유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이야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침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유가에만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유가가 전쟁 이후의 가격으로 다시 이렇게 와버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코스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도 보면은 요 전쟁
딱 그날의 코스피의 가격인데 코스피는 아직 요만큼의 갭이 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S&P 500을 한번 해볼게요. S&P 500을 하면 S&P 500도 2월 24일부터라고 체크해 보면은 요 빨간 날이거든요. S&P 500은 유가처럼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좀 보면은 2월 24일 날 나스닥 종합도 찾아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 그렇죠. 요때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원위치 하듯이 주가도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그 위치에 온 것 같거든요. 정리해 보면 유가는 다시 원위치한 것 같아요. S&P 500도 원위치했고 나스닥도 원위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아직 좀 그 상승이 조금 남아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일정 부분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남았을까? 앞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그 후폭풍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 잠시 물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게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어떠한 하락이 내년에는 어떤 침체든 무엇이든 무언가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저희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유가라는 부분에서 이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런 가격이 있잖아요. 유가가 만약에 다시 130을 뚫고 간다라고 본다면 그때 코스피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 아래 가격 있죠? 이 아래 가격을 다시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은 다 끝난 것 같고 그것으로 다음 코스피의 어떤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난 어떤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어떤 시장 이야기는 이 유가보다는 실제로 금리 상승기 시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금리를 지금 급하게 최근에 많이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아직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부채라든지 부동산 쪽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면 저점을 유가가 130을 뚫지 않더라도 코스피는 저점을 다시 깰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염두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냐 안 좋은 시장이냐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엄청난 실력 가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실력은 없고 그런 너무 먼 이야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어떤 뭐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어떤 불길한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는 조금 조용해질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어떤 장단기 금리 차와 금리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고점을 친 것인가? 다시 어떻게 무언가 시장 금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다시 움직일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주시를 하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황 이야기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유가가 다시 원위치 왔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이야기는 모른다예요. 아직 리스크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뭐 무언가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직 그 다음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뭐 관심 종목을 이렇게 볼게요. 봤을 때 이게 월간 차트고 주간 차트고 일간 차트인데, 저는 월간 차트를 좀 자세히 이제부터 좀 메인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회원분들이랑 오랫동안 하면서 그 전까지 저희의 메인 차트는 이제 주간 차트로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항상 드렸던 말씀이, 주간 차트를 메인으로 보고 주간 차트 상의 거래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의 가장 어떤 꿈은 월간 차트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월간 차트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세팅을 0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온 것 같거든요. 월간 차트를 이제 메인으로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은 여전히 뭐 중요하지만 거래량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일간에서는 어떤 매수의 어떤 시점을 좀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일간 차트에서 막 열심히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월간 차트에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인은 월간 차트로 이제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월간 차트를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여기 이제 보조지표를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이렇게 놔뒀는데, 그 다음에 이 가격 차트에는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놔뒀거든요. 요거 세 개는 뭐 간간히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여기 요 아래 가격 차트만 좀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가격 차트에는 볼린저 밴드 3개를 겹쳐 놓은 겁니다. 표준편차 1, 2, 3, 밑에도 하한선 표준편차 1, 2, 3 이렇게 그어 놓은 건데,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좀 줄이고 이렇게 볼게요. 줄이고 요 위에 표준편차 1과 3 사이, 그러니까 요 파란 구간이 되겠죠. 파란 구간. 그 다음에 표준편차 하한선 1과 3 사이, 요 빨간색이 되겠죠. 요것만으로 어떤 무언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종목이, 만약에 저희 관심 종목이 한 70개 좀 안 되는 여기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라고 눌러볼게요. 대덕전자라고 눌러봤더니 이 아직 잘 안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JVM이라고 눌렀더니 이 위에 파란색이 있고 이 아래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요 두 군데 구간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더 디테일하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요 구간, 이 빨간색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의 어떤 의미는 예전에도 간간히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결과만 이야기 드려보면은, 볼린저 밴드 이 1과 3 사이에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매수의 포지션으로 좀 뭔가를 좀
생각하는 거 어떠냐라는 것.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죄송합니다. 갑자기 방송이 꺼졌네요. 이 볼린저 밴드의 요 밑에 빨간색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좀 더 편하게 코스피로 아니,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인터로죠. 좀 보기 무난한 것들로. 무난한 걸로 요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바텍이라는 종목을 볼 때 이 볼린저 밴드의 요 아래에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요 구간에 주가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있네요. 요 때만, 여기도 살짝 있었고, 요 때만 주시장에서 관심을 갖자. 매수의 포지션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표준편차 요 상한선 1과 3 사이 요 위에 있을 때는 매도의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요것은 좀 그냥 추세가 없는, 그냥 그런저런 가격, 큰 어떤 매수의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뭐 경매까지 나와서 한 7억까지도 확 떨어지고요. 심하면 6억까지도 뭐 유찰이 돼 있고 하는 어떤 이런 가격대가 있고, 어쩔 때는 뭐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한 13억, 14억까지도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길게 봤더니 한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평균 시세이고, 왔다 갔다 할 경우를 빼면은 평균적으로 10억이 시세라고 본다면, 이 가운데 볼린저 밴드 이 가운데를 요런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중간 가격. 근데 사실 이런 가격에 어떤 내가 평생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가격이든지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걸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 일반 시세는 큰 메리트가 없죠. 진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주 쌀 때 매수해야 되는 이 가격이 매수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인 거고, 파는 사람의 가격은 이 높은 가격일 때, 매도자일 때 관심 있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좋은 회사이고 꾸준히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싼 가격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이 중간 시세 가격이 왔을 때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높은 가격이 왔을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싼 지점에 왔을 때는 관심을 갖고, 다시 이 중심에 왔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 상단에 왔을 때는 다시 매도의 관점으로 시각을 좀 이렇게 바꾸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관심 종목에도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을 넣는 거예요. 이 파란색을 중간에 색깔을 제가 넣고,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래에 또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 높은 가격대에 있다 라고 해보면, 관심 종목도 이 파란색 위로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솔브레인처럼 이제 요 빨간색 가격 아래에 있다라고 해보면 요 아래에다 넣고, 이 중심선에 있다 그러면 빨간과 파랑 사이에 넣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 관심 종목 차트만 이렇게 보면,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공간은, 이 구간은 이 중간이 아니라 이 극단이라는 거죠. 아래와 위, 이 극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이 위에서 무언가를 막 하지 말아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요 정도라,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이 위에 있을 때는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14억일 때 추격 매수하진 말자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 빨간 구간에 있는 이 관심 종목들은 아파트가 10억짜리가 6억, 7억 됐으면 매도는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매수 포지션에서 째려보긴 하겠지만 매수를 안 하더라도 매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싼 가격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다라고 해보면 어떤가요? 코스피다라고 해보면 여기서는 매수의 관점에 서고 다시 쭉 올라서 매도의 관점에 서고 다시 내려와서 매수의 관점, 매도의 관점, 매수의 관점, 매도의 관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걸리긴 했네요. 매수, 그 다음에 매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추세가 한번 크게 났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매수, 다시 또 매수, 여기서 매도의 관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매수의 관점, 또 매도의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큰 추세가 나고,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의 관점들이 잘 맞다가도 한 번씩 시장이 아주 힘들어지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아주 강한 상승장, 강한 하락장들도 나올 수 있구나. 강한 상승장이 나왔으면 뭐 강한 어떤 하락장도 또 나올 수 있겠죠. 횡보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해보자. 대신에 이런 어떤 무언가를 끝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에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을 때 주가가 훅 빠졌어요.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성향이 있어요. 이제 회원분도 이제 여쭤보시긴 하셨는데 이 어떤 하한선을 딱 빠지는 요 순간 이때부터 매수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거든요. 혹은 이거를 쭉 지켜보다가 요때 매수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데 이거는 성향의 차이예요. 저희의 성향은 뭐냐면 요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거는 이거 왜 이렇게 싸지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고 가치평가를 해봐서 싸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빠질 수도 있죠. 1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7억 정도로 빠진 거죠. 10억짜리가 7억으로 빠졌는데 난 싸다 생각해서 7억에 샀는데 이게 6억까지도 빠질 수 있죠. 6억.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이게 한 10억이 넘어가면 비싸지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적정한 가격이 왔을 때도 물량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격이 극단으로 비싸지는 구간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요때 물량을 줄일 수 있고 요때도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요때 1차 매수했다면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추세를 보고 하는 분들은 요때 매수를 했다면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요때부터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나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나 사실 비슷한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장단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서 추세 매매자들이 여기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와가지고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쭉 가다가 여기서 바로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중심 가격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추세 매매자 말고 저희 같은 부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저희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는데 대추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쫙. 그렇죠? 그거는 여기 추세 매매자들 있죠. 여기서 산 사람들 그리고 이게 꺾이면 팔기로 한 사람들은 아주 행운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다는 아니거든요. 이건 성향의 차이예요, 성향. 그래서 요것으로 저희는 좀 메인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과거부터 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영업이익률 일단은 매출이 만약에 현재가 올해 22년이면 당연히 지금은 22년 플러스 23년도까지의 실적을 봐야 되죠. 추세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현재 2분기까지의 실적도 좋지만 내년의 실적도 연간으로 더 올해보다는 좋아져야 되는 실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높은 영업이익률과 높은 ROE를 가진 이런 회사들이라면, 특히 ROE가 높은 회사들이라면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에 있으면 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어떻게든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쪼개지고 이럴 때는 못 가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해주면 이 하단에 있던 것들은 상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라갈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PBR, PER이 낮은 애들이 이 위치에 있다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ROE랑 영업이익률, 매출 성장률이 높은 애들이 여기 왔을 때 일로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애들은 약할 때가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약한다는 게 뭐냐면 이 가격이 여기까지도 확 빠지지도 않고 어설프게 왔다가 어설프게 빠졌다가 이렇게. 근데 대신에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좋은 회사들은 우상향 하니까 뭐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근데 아주 싼 주식들은 PER, PBR이 낮았던 애들은 확 빠지죠. 그다가 확 올라가고 확 빠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회사들도 확 빠지고 확 올라가고, 이게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사실 미국 시장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미국 시장에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렇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미국 시장들은 이 볼린저 밴드의 극단에 잘 위치 안 할 때가 많고 이 사이에서 움직일 때가 많더라고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좋은 회사들은. 근데 한국은 좋은 회사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이 극단들이 항상 이렇게 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회사를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회사들에 한해서, 그리고 이 좋은 회사가 이 하단에 왔을 때 가치평가상 싸다면 그거는 해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추가 매수했던 지누스라는 회사가 그랬어요. 지누스라는 회사를 매수를 했죠. 근데 사실 이 매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가치평가 해봤더니 5만 원 아래면 이 너무 싼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에 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볼린저 밴드 이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여기를 깰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 2를 깨면 이거는 언제든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좋은 회사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혹시라도 볼린저 밴드 3 정도 오면은 어중간한 회사면 그냥 매수를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웬만한 회사, 어중간한 회사라는 거는 아주 뭐 영업이익률 30, ROE 30이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ROE도 10 이상 정도가 유지되는 회사들, 매출이 증가하는 아주 최고의 1등 실적 컨트롤 소팅했을 때 상단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표준 편차의 3 정도까지 달 정도면 가격 측면에서 소팅을 하면 거의 상단에 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샀을 때 이 중심선까지는 오든지 최소 요 아래 근처까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는 가격 측면에서도 싸고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쌌던 회사여서 샀는데,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을 매도하고 산 거거든요.
이 셀트리온을 매도한 이유가 이 회사가 나빠서가 매도한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예를 들어서 표준배차 2를 깨면 이거는 무슨 큰 무언가가 아니면 사야 되는 거죠. 좋은 회사라면 무슨 아주 악재가 아니라면. 근데 표준배차 3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하면 튀어 올라간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적어도 이 중심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은 하거든요. 근데 좋은 회사라면 당연히 상단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매도한 이유가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회원분들이 현금 비중이 없어서 일부러 팔고 산 거예요. 팔고 산 거.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회원분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는 얼마나의 현금이 있느냐, 얼마의 현금이 남았는데도 계속 살 수 있느냐, 나는 다 샀다, 못 샀다, 못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현금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잘 보세요. 주식이 있고, 그죠? 뭐 부동산이 있고, 뭐 현금들도 있고, 뭐 다른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주식이 정말 매력적이고 싸다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더 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꼭 딱 정해진 주식 비중 요 딱 하나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금은 더 늘을 수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나면 현금을 오히려 다른 자산으로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는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시장의 50%, 현금 25, 개별 주식 25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위가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여기다 보면은 시장의 비중 50%, 현금 10%, 개별 주식 40%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계속 써보는 거예요. 계속 써보는 거는 여기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빈칸 삽입 수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해서 삽입하면은 이렇게 테스트란 글자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자를 쓸 수도 있거든요. 해서 내가 주식 비중이나 현금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 종목도 아까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서 공간을 만든 거예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간 값에 있잖아요. 그죠? TCK는 이 아래에 왔으니까 이 빨간색 아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시장 이야기 있잖아요. 시장 50%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세 개지만 이렇게 놔뒀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 6가지 정도의 방법을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상 이 자산 배분이란 것도 명확한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자산 배분도 복잡하면 안 되더라고요. 복잡할수록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져요. 확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그냥 딱 했으면 좋겠어요. 코덱스 200과 달러 요 두 가지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닥을 딱 찍고 딱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코덱스 200을 하면 좋겠죠. 근데 시장이 벨벨벨벨 되면서 시장이 빠질 때쯤 되면은 코덱스 200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을 사겠죠. 근데 이 달러는 그때부터 다시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달러 자산이 벨벨벨벨 될 때는 달러를 이제 슬슬 팔고 그때 다시 코덱스 200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왔더니 최근에 코덱스 200이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다음에 달러에 대한 것을 좀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난 이런 것도 싫다, 다 모르겠다 그러면 코덱스 200과 미국채 10년물이 4대 6으로 섞인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을 사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계속 그냥 사가지고 모아나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채 혼합에 예를 들어서 한 10%, 20% 아니면 뭐 절반 이렇게 해도 돼요. 미국채 혼합의 절반 혹은 그 다음에 코덱스 200과 달러로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코덱스 200과 달러로 25%, 그 다음에 혼합형으로 25%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어떤 의미냐면 혼합형으로 한 몇 년 쭉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겠죠. 몇 퍼센트. 그리고 코덱스 200과 달러로 스위칭하면서 쭉 몇 년 했을 때 이 성과를 비교해서 얘가 좋은지 혹은 얘가 좋은지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비중을 더 실으면 되죠. 아, 얘가 좋았다라고 하면 얘를 한 35까지도 올리고 얘를 한 15까지도 낮추고 이거는 성향의 차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큰 의미는 한 시장의 50% 정도로 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빠졌을 때 달러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 개별 자산은 아까 이렇게 했죠. 시장 50%가 있고 현금 있고 개별 주식 있잖아요. 이 개별 주식이 지금처럼 너무 안 좋더라도 현금이 버텨주고 이 시장 전체에서도 달러가 버텨주고 있으면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주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현금이 아까울 수도 있고 요게 좀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아, 코덱스 200보다는 개별 주식이 더 좋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복리 게임이잖아요. 복리 게임. 이 복리 게임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를 제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자산을 많이 오랫동안 놓고 이렇게 주시장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것도 좋지만 마이너스를 제한하는 게 복리에서는 최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개별 주식 이렇게 보면 시장과 현금과 개별 주식 이 개별 주식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다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사실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사실 원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근데 뭔가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장기로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만약에 크게 매도했다면 이 사이에 일정 부분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런 좀 중장기로 하는 투자를 한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개별 주식 중에서 요 정도의 비율을 단기 매매로도 저희는 하거든요. 단기 매매. 근데 이 단기 매매에서 어떤 확실한 어떤 무언가를 이건 정말 내가 끝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단기 매매를 낮은 비중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를 한 6월 좀 넘어서였죠. 뭐 그때부터 이제 회원분들에게도 공개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런 일간 차트로 한다. 일간 차트로 단기 매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간에서는 거래량, 그리고 월간을 메인 차트로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을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이 월간 차트로 완전히 이제 탁 넘어오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웹캣이라고 해볼게요. 웹캣이가 이 볼린저 하단에 고점부터 쭉 빠져가지고 통 오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매수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아, 너는 내가 째려본다, 너 왜 떨어졌니? 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서, 근데 이게 월간 차트가 좋은 점은 딱 뚫고 내려가는 순간 웬만하면 몇 달은 시간이 지나거든요. 몇 달 혹은 뭐 최소 한 달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한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때 탁 뚫어지는 순간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달 정도 이상은, 최소 한 달 정도 이상은 이 회사를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쭉 보다가 표준편차 2를 딱 건드는 순간 이거는 정말 뭐 왜 그러지 하면서 더 진중하게 보고 가치평가 다시 해보고 쭉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의 매크로 이슈 때문에 많이 밀린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밀린 애들은 어느 정도 바로 또 반등은 하긴 합니다. 또 시장이 조금 이렇게 회복되면. 그러니까 이 장점이 여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든 샀다라고 해볼게요. 샀는데 이 중심선도 왔어요. 왔을 때는 이게 진짜 이제 가치가 일부 회복됐으니 수익을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로는 일단 가보자 해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했을 때 한 2차 매도, 그 다음에 3차 매도는 추세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한번 보겠죠. 근데 적어도 표준편차 3 정도 닿았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매도하든지, 아니면 쭉 와서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갈 때 정도, 요 언저리 때는 3차 매도로 하는 거죠. 3차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이런 전략으로 좀 앞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모두 다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좋은 회사들은 확실히 이 상하단이 잘 옵니다. 잘 와요. 근데 진짜 안 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들,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은 잘 안 오죠. 이런 회사들은 시장이 아주 힘든 구간에서만 이런 하단에 오고요. 아주 힘든 경우들, 그렇죠? 오고, 심지어 코로나 때도 얘네들은 안 왔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한번 다시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봐야겠죠. 리노공업이, 제가 이거 관심 종목에 안 넣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게요. 있구나. 리노공업. 리노공업 여기 있네. 얘 넣어놨네요. 그럼 그렇지. 리노공업이 여기를 탁 뚫었을 때부터 관심. 근데 요 표준편차 2까지 왔죠. 이거는 어진간하면 사야 되는 거죠. 어진간하면. 근데 이 리노공업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품종 소량생산, 쓰여질 수밖에 없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멋진 회사가 하단에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표준편차 3까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안 사고 버티는 것도 좋은 회사는 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차트 가치평가상 정말 싸다면 매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매수 안 했던 게, 가치평가상은 조금 아직도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싼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싼 느낌. 근데 가치적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뭔가, 그래서 좀 망설였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소액을 사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든 가치평가든 뭐가 우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건지, 뭐가 더 강한 건지. 왜냐면 여기에도 100%가 없고 여기도 100%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충족하는 경우는 아까 진우스 같이 몇 개 없고요. 보통 그럽니다. 근데 가치평가를 해보면 뭐 PER의 고무줄 PER을 뭐 왔다 갔다 해서 가격을 뭐 어떻게든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쵸?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사야 될 구간에 온 게 맞아요, 다들. 근데 가치평가를 해보면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 가치평가가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자본을 많이 가치평가할 때 넣었나? 라는 어떤 고민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무형의 자산이 많은 회사들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가치평가의 방법으로는 PBR을 중시하는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이런 회사들을 사기 어려운 단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괜히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면 좀 무겁게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아까 그래서 진수는 좀 무겁게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뭔가 하나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이러면 좀 작게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평상시에 한 종목에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내가 1억 있는 사람인데 시장에 5천만 원을 하고 현금으로 2,500을 갖고 있고 개별 주식으로 2,500을 하는데 난 10종목만 딱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 종목당 2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셋으로 나눠서 뭐 1차 매수할 때 50만 원, 100만 원, 2차 매수, 3차 매수 때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비중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 이거는 좀 불안해. 100만 원만 할 거야. 해서 30, 30, 40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겠죠. 좀 줄여서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비중을 끄잡아내서 더 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다시 번 거는 다시 현금 다 채워놓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일단은 정리해 보면 이 중간에 오는 이 구간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라는 것. 여기서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애매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 그쵸? 근데 이 대상승을 놓치는 어떤 불안함도 항상 있다라는 것들,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게 오면 또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또 항상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저는 하고 있고 할 것이고, 회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것은 여기 제휴전문가 일로 가셔서 다운 받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운이 안 되면 회사에 전화 주십시오. 회사가 5380이죠. 저도 제 회사에 전화를 안 하니까 번호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전화하시고 뭐 문자 카톡 하시면 뭐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예.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마음은 좀 편하긴 한데요. 뭐가 맞고 틀린지는 모릅니다. 항상 핵심은 이 시장이 버텨주는 게 핵심이에요. 요게 버텨주면 내 개별 주식이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 다 주식에 물려 있으니까 안 될 거겠지만 서서히 변화를 하십시오. 서서히 이게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어떤 회원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카페에 보면은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요거 한 두세 권 정도만 뭐
뭐 한두 권이라도 꼭 읽어서 한두 개 정도의 어떤 가치평가 방법은 내 걸로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사이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거를 시간과 함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간과 함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좋은 책에서 내용을 봤다면 이것을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해서 내 걸로 가져가서 기준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어서 좋은 게 있으면 시간을 들여 테스트해서 내 것과 수정 보완해서 다시 더 견고한 기준이 생기고 이게 계속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뭐 저희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이 많았네요. 아무튼 지금은 시장은 볼린저 밴드 이 하단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적어도 매도는 아니다. 매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쵸? 매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요거를 꼭 좀 활용해서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항상 여기다가 보완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참 시장이 어렵다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 반등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또 시장은 항상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모를 내용들이 나오고 근데 시장의 시점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맞출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하는 겁니다. 주식하는 거고 다만 그건 있어요. 주식은 계속 하는 건데 다만 내가 지금 현재 60인데 나는 65세 정도에는 은퇴해야 되고 이 자금 써야 돼.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기준에서 한 3에서 5년 정도부터는 좋을 때 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식형을 채권화 시켜놓고 좋을 때 항상 빼는. 근데 내가 지금 40세인데 난 65세 때까지 주식을 할 거야 라고 해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주식을 하면서 계속 주식 비중 늘리고 계속 키워나가면서 대신에 한 60세 정도 은퇴 5년 전부터는 뭔가 조율을 해야겠죠. 근데 난 이미 65세인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상당히 보수적으로. 근데 난 돈이 너무 많아. 여윳돈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은퇴 자금이야. 가족과 함께 써야 돼. 이런 돈들은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